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능구, 김우석의 정치를 알려주마에 경제인이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이번 주를 핫하게 달궜던 이건희 회장의 장례식 장면과 삼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 그리고 정치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제가 월요일 날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제가 뭐 사람들이 많을까 봐 저녁 때 좀 늦은 시간에 갔거든요. 근데 그 현관 앞에는 기자들하고 뭐 조명이 시끌시끌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안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절차도 복잡하고 뭐 검역도 하고 뭐 저기 QR 코드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복잡해서 안에는 좀 사람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려가서 하는데 지하 2층을 전체를 쓰는데 사실 그 전체에서 50명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 네, 방역 주책이 나왔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내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한적한 정도로 굉장히 그 상황 자체는 사람들이 꾸준히 이어지긴 하는데 그렇게 뭐 번거롭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오면서 뭐 이재용 그 부회장 같은 경우가 나오면서 물도 한 잔 못 줘서 그 좀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걸 그 배웅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나왔는데 사실 그 이후에 굉장히 언론에서도 뭐 며칠 때 오늘까지도 계속 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이러는데 삼성과 대한민국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은 같이 발전하고 같이 어려움을 겪고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국민 기업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건희 회장이 한 번에 도약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위상이 굉장히 이건희 회장이 혁신을 주장하고 삼성을 도약시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같이 세계 초일류 국가로 이렇게 근접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삼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감회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되뇌이게 됐고요. 그래서 그러는데 사실 뭐 삼성 부분들은 이렇게 그 공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했어요. 조문하는데 정재계 인사 각 당 뭐 대표과 원로들 많이 오셨고요. 경제계 원로들도 많이 오셨고 게다가 문화예술계, 체육계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언론의 취재는 굉장히 풍성하게 됐고 그리고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이건희 회장이 했던 여러 가지 어록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자고 하면은 뭐 기업은 이류고 관료는 삼류고 정치는 사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죠. 그리고 마누라와 자식만 빼놓고는 모든 거를 바꿔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초일류 기업의 선포식을 했고 그것들이 정치권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좀 지나가지고 정치는 돈이 들고 돈은 정치적 기반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건 끊임없이 부설이 올랐던 거죠. 그래서 말년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그 다음에 결국 승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법적인 그런 절차들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하나의 대한민국의 최근 현대사의 압축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떻게 그 보셨습니까? 우리가 이 정주영과 이병철 그 양 회장이 우리 경제의 두 거두로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다고 이야기한다면 바로 그 이세죠, 이세. 네. 그 이세로서 이건희 삼성 회장, 예. 뭐야 그룹 회장은 동일인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거기 간다 그러더라고요, 총수를. 그런데 이분은 등장부터가 좀 이렇게 우리 기존과 좀 남달랐어요. 이 드라마도 많이 나왔지만 이 학창 시절에 보면은 상당히 좀 내성적이고 네. 이렇게 어울리고 막 이러기보다는 책을 보고 본인 혼자서 뭐를 조립 같은 걸 좋아하고 뭐 네. 이런 홍사덕 국회 부의장이 서울 사대부고 그렇죠. 고등학교 동기동창이 동기동창이죠. 모양인데 홍사덕 의원이 볼 때는 상당히 좀 독특한 친구였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희 회장이
등이 이렇게 구웠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도 어릴 때 봤을 때 저 꼽춘가 뭐 이런 생각할 정도 등이 구운 그게 뭐냐면 레슬링을 하다 보니까 제가 레슬링 선수를 갖다가 좀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게 레슬링 선수들은 기가 없습니다. 기가 다 찢어져 가지고 딱 붙어 있고 그다음에 하도 이 매트에 그거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게 이 운동선수 같은 포즈인 거죠, 이게. 네. 예. 이렇게. 예.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도 그 보면은 상당히 좀 학구적이었고 그리고 매사가 뭐든지 한번 팠다 그러면 끝까지 가는 예, 예를 들면 뭐 그런 건데 이 사실은 69년도 말에 그 우리 다 아는 그 삼성의 사카린 밀수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첫째 아들이었던 이맹희 그 고문이 그거를 청와대에 고발하게 됩니다. 그게 그럼 언론에서도 나오고 드라마에서도 나오고 다 했는데 그리고 그 이창희 그 둘째 아들이 또 그 부분에 동조하면서 또 나름대로 그 역할을 했고 그래서 그 왕자의 난이라고 네. 이 왕자의 난을 통해서 첫째 둘째 아들이 그 이병철 아버지한테 상당히 한마디로 말하면 찍히게 되고 이 믿지 못할 자식으로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저도 왕조사나 이런 걸 쭉 보면은 가장 치열한 어떤 권력 이 다툼이 대부분 부자식 간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부모 자식 관계인데 뭐 그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권력도 자식 간에는 나눌 수 없다. 맞습니다. 이게 예, 부자 간에도 나눌 수 없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에서도 처음부터 이건희 회장을 갖다가 후계자로 한 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이 한 20년간 이상 그 훈련을 시키죠. 이게 그래서 본인이 그 그룹 총수가 된 게 1987년도에 그러니까 60대 말부터 보면 20년이 지났잖아요. 20년간 이건희 회장은 그런 그룹 이 총수로서 트레이닝을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본인도 이야기했지만 두 명의 스승이 있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했어. 한 분의 스승은 말할 것도 없이 아버님이었던 이병철 회장. 그래서 이분은 또 이렇게 하나하나를 꼬치꼬치 이렇게 챙기고 이런 스타일이 또 아니었대요. 항상 현장에 데리고 가서 또 현장을 갖다가 지키게 하면서 스스로 한번 해봐라. 뭐 이런 식이었답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가 직접 해보면서 이 현장에서 그 경영 체험을 갖다가 갖게끔 했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또 한 분이 우리가 잘 아는 홍정기 장인 어른이죠. 이게 이 홍정기 그 장인은 이 장관도 하고 그리고 이 중앙일보를 만드신 그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상당히 그 학식이 고고한 분이시죠. 이게. 그래서 기업 경영에 필요한 정치, 경제, 법률, 뭐 문화 여러 부분들이 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갖다가 알게끔 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 소크라테스처럼 문답으로 설명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스승이 그 본인한테 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출발부터가 뭔가 왕자의 난을 통해서 그리고 20년간의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근데 이분이 처음에 87년도에 그 총수가 되고 나서 이 6년간은 바삭 엎드려 있었다. 6년간. 그때는 뭐냐면은 지금 이정부 회장과는 달리 그때는 이병철 회장을 모셨던 가신 그룹들이 전부 다 그 뭐 쟁쟁할 때였어요. 이게 거기서 이 45세 나이에 그 이건희 위로 뭐 이 대단한 분들이 다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6년간은 은둔의 경영자다 이 소리를 들으면 거의 공식적인 자리의 모습을 안 드러냈는데 아까 말한 대로 6년 뒤 이 6년이라는 기간이 중요해요. 6년 뒤에 저희들도 그때 90년대 초반이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는데 이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회 가서
나는 저거 뭐 돈 자랑하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회의를 서울에서 해도 되는데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가 우리 차범근 선수가 그 축구팀에서 맹활약을 했던 데인데 독일 프랑크푸르트 가가지고 이 임원들 200명을 갖다가 글로 독일로 다 불러가지고 거기서 신경영 선언을 하고 68일을 독일을 위시한 유럽, 일본을 갖다 다 같이 견학하면서 이게 그러면서 거기에서 글로벌 경영의 그 씨앗을 갖다 뿌렸다. 이런 이 신경영 선언이 모든 것을 바꿔라. 자식과 마누라 빼고는 다 바꿔라. 네, 맞습니다. 이건 지금 뭐 이건희 회장을 모르더라도 요 말은 기억이 날 정도로 대혁신 선언이었죠. 이게 그래서 좀 어릴 때부터 남다르게 그래서 삼성은 다르다는 게 그 슬로건이잖아요. 그래서 남다른 이렇게 그걸 이 성장 과정과 그리고 기업에 있어서 그 경영 일선에 나설 또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이때 이미 저는 이 삼성이 글로벌 어떤 1위 기업으로 갈 그 부분들을 이미 깨뜨리고 있지 않았나. 그걸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의식 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 설득을 통해서는 어릴 때 이병철 회장이 배웠던 현장 체험을 같이 했다는 거죠. 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신사유람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그거를 총수가 같이 다니면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 획기적이었어. 그거를. 이런 슬로건도 슬로건이지만 그래서 그 방식도 상당히 뭐 어째 말하면은 민주주의하고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인 것처럼 먼 사람으로 그 알려져 있는데 그 방식 자체에서는 임직원 한 명 한 명이 그걸 제대로 인식하고 받아들여야만이 그것을 변화를 해낼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을 가진 거 아니겠어요? 하여튼 네, 좀 맞습니다.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왕자의 난 얘기하시는데 역시 왕에게 가장 두려운 거는 세자입니다. 예, 예. 그래서 뭐 왕자의 난은 왕조에서는 항상 있는 일이고요.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견제를 하죠. 그래가지고 사도세자, 노죽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이병철 회장은 유학자 집안입니다. 그래서 뭐 논어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을 테고 그래서 논어에 보면은 아버지가 죄를 졌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고발을 해야 합니까? 그러면 공자는 차마 그렇게는 못한다라고 얘기했듯이 이게 효를 전제로 하지 않고 충을 얘기하는 거는 육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눈이 난 거 아닌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은 이건희 회장이 그거의 그 반대급부를 받아가지고 반사이익으로 결국 회장이 됐는데 이게 반도체 투자에도 굉장히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반도체 그 경기가 2년에 한 번씩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한 번은 화랑이었다가 한 번은 불황이고 또 그 다음에는 화랑이고 그런데 화랑 때 돈을 많이 벌어놨다가 보통은 불황 때는 긴축을 하는데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불황 때 그거를 투자를 해가지고 설비를 늘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화랑 때 또 시장을 더 확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미학이 뭔지를 그때 배우지 않았나라고 하는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이 등극했을 때 그 과정을 아들한테도 그대로 전해줍니다. 사실은 지금 홍 회장 홍 회장이 두 번째 스승이라고 했는데 이건희 회장도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그 아들인 홍석현 지금 회장이 또 멘토 역할을 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싱크로율이 같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다른 거는 이 인식이 달라진 거죠. 국민들의 인식이나 법 체제가 달라졌고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이번에 상속세 같은 경우에도 18억을 넘겨주는데 10억이 상속세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억이 넘게. 8조. 아니 그렇죠. 네. 18조. 우리 뭐 조 단위를 생각해 본 적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뭐 60% 이상의 상속세를 낼 정도로 굉장히 가혹한 게 우리나라의 상속세인데 그렇죠. 미국이나 뭐 선진국에서는 거의 없거나 아주 미미한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승계를 위해서 쓴다. 경영권 유지를 위해서 써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사달이 나고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런 환경이 변한 거죠. 그런 면에서는 같은 과정을 겪었지만 환경이 완전히
바뀜으로써 이재용 부회장이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아직도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사실 이게 해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영국 케임브리지에 있는 대표적인 좌파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 같은 경우가 지난 대선 전에 경영권은 인정을 해주고 사회적인 책임을 충분히 부여를 하고 그걸 대신해 가지고 경영권을 유지해 주는 게 해법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장이 작고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영권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피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 하다 보니까 외국 헤지 펀드 이런 데에서 계속 이렇게 그 괴롭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 정권에서 역차별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거를 방치한다라고 하면은 정권의 입장에서 기업이 있어야지 그 세금도 걷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쌍용 자동차 같은 거 보세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외국 기업에 넘어가니까 나 빠질게. 그러니까 산업은행에서 돈을 대줘가면서 잡아놓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삼성이 그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GDP의 거의 20%를 차지하는 삼성이 만약에 외국 자본으로 넘어가가지고 그 통제력을 잃은다고 하면은 그거를 산업은행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재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법이 꼭 나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기업도 없고 국가 경쟁도 너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예. 그 뭐 선계 문제는 한번 좀 이따 한 번 더 짚어야 되지 않나 보는데 일단 이건희 회장 이야기를 갖다가 조금만 더 부연한다면은 지금 우리 경제에서 이 가장 큰 뭐랄까요 그 버팀목이 돼주고 있는 게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이 반도체가 없었다면은 뭐 우리가 그 어려운 시기에서도 상당히 그 어려웠을 거고 우리가 그 국가 수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국가 경제가 그런데 이 반도체를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뭐 자본이 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호황불황을 갖다가 이렇게 이 필연적으로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그 산업인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이 경영 수업을 받고 있을 때 본인이 반도체, 그 한국 반도체가 이제 있었죠, 예. 우리나라에. 근데 한국 사제로, 반도체가 이제 그 파산 위기에서 그거를 인수하려고 하니까 다 반대했다, 삼성에서.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도 다 반대하니까 그 뭐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이게 이사회에서 다 반대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럼 자기 사비로 사겠다. 이게 자기 사비를 내 가지고 한국 반도체를 인수했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리고 나서 1992년도에 그 D램 반도체 1위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이 아까 말씀드린 요 시점이 상당히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했던 시점하고 비슷해요. 이게 한 1, 2년 차이인데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서 이 일정 정도 성과를 이제 이룬 거죠. 이게서 이 다음이 문제인데 바로 거기서 우리가 삼성 하면은 옛날에는 뭐 이렇게 그 재당이다, 뭐 300산업이다 이랬지만 그 이후에는 또 가전산업으로 유행했잖아요. 근데 그 가전산업이 그 일본의 소니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이 한참 뒤처졌잖아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이 추격산업으로서 이렇게 딴 데서 이제 말하자면 뺏기고 예를 들면 얼만큼 잘 뺏기느냐 이런 건데 그 부분에서 나아가서 2006년도에 평판 TV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정말 기술과 새로운 디자인으로 승부를 걸어서 일본, 독일을 갖다가 제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요걸 해나가기 위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애니콜 있잖아요. 삼성이 처음 만든 애니콜. 화영식? 예. 이거 좀 깜짝 놀란 거죠. 애니콜 15만 대를 갖다가 그 화형식을 했어요. 왜냐면 불량률이 계속 나오니까 이거는 이 경영에서 불량을 갖다가 양산하는 건 제약이다. 라고 그 이야기하는. 어쨌든 말하는 것도 좀 남달랐던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서 그 삼성이 이렇게 뭐든지 그것이 그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야 된다. 근데 이 부분들 아까 제가 임직원들의 어떤 이 어떤 부분의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인식의 공유와 그 설득을 하고 그 속에서 그 사람들이 해나가도록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냥 세계 최고만 그게 해나갔다는 것만 아니라 이분이 고객 위주 경영. 예. 이병철 회장이 치밀함이 있었다면 이 사람 고객 만족,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이런 슬로건도 있었잖아요. 그러네요. 고객 만족 경영을 갖다가 우리 한국 경제계에 상당히 뚜렷이 그 심어줬다. 수용자 중심. 예, 예. 그리고 또 하나 업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게 인재 경영. 그게 핵심이죠. 예, 삼성이 최초로 학력 제한을 폐지한 대기업 공채를 실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회장이 큰 방향을 제시한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그 재벌 상속 뭐 승계 이런 문제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본인은 큰 방향이 제시했지만 실제 꾸리는 건 다 전문 경영인제도. 그래서 삼성하면 삼성전자에는 누구, 어디는 누구 이런 전문 경영인제가 들이 그 구축이 됐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참 아쉬운 게 이런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나눴어요. 예, 이뤘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 경제의 방향과 또 실제로 그걸 어떻게 꾸린가에 대해서도 몸소 보여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이렇게 쓰러진 다음에 이렇게 거의 코마 상태로 그 돌아가셨지만 6년. 어쨌든 그 이 업적과는 이렇게 이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쓸쓸하게 갔다. 그리고 이 근데 그 이유가 아까 공과 가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가적인 측면에서 그 본인이 불법 경영권 선계라든지 정경 유착이라든지 그리고 무노조 경영 우리가 흔히 삼성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온 대한민국 사회 온 구석을 갖다가 삼성이 다 네트워킹 해가지고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걸 굴려나간다. 이런 깊은 인식이 또 온 국민한테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좀 이재용 현 부회장이 계속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죠. 저는 사실은 그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뭐 공과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물론 공과는 다 따져야죠. 그런데 사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선 너무 가혹하게 지금 우리가 따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전쟁에서 그 도덕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업하는 것도 전투와 같아요. 그런데 내 군사를 잃지 않고 적을 섬멸할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고 하면 전국시대 가장 유명했던 장평 전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진나라 군대가 조나라 군대의 40만을 구덩이에 파묻어가지고 죽여요. 그래가지고 조나라는 젊은이들이 씨가 말라버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나라가 퇴각할 수밖에 없었던 건 자기 군사가 20만 이상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전투고 그 국제사회에서의 경제 이거는 전투와 버금가는 거다. 그래서 100% 선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국민 기업이니까 정말 최고의 도덕적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과를 논하는 자체가 좀 그렇다. 그래서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를 본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100%, 120%를 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적인 감정이 반기업 정서가 왜 이렇게 되느냐. 결국 기준이 너무나 높다.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는 계속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겠지만 평가를 할 때는 그런 정도의 그 여유를 좀 가져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누가 기업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뭐 조단 위에 있는다고 해서 밥 세 끼를 먹을 거 네 끼를 먹진 않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기업가들이 기업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는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그 평가도 뭐 너무 이렇게 그 도덕군자처럼 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업가들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뛰게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자체 내에서 해결되지 않은 경제적인 수요를 충족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아쉬운 게 결국은 뭐 언론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 좀 언론인 그게 남아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 뭐 공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가 좀 그
질타를 받고 뭐 현장에 가가지고는 뭐 공주 중심으로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찌 됐든 기업은 그야말로 기업가로서 평가를 해야지 정치인으로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희 회장이 그 국내 1위 기업을 글로벌 이 1위 기업으로 예. 이렇게 만든 그 공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예. 그리고 그 평가에 이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건희 삼성, 그러니까 이건희가 떨어질 수 없는 삼성이죠. 근데 삼성이 가진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렇죠. 삼성의 제반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 불법 경영권 승계라든지 정경유착, 문호조 경영 그리고 아까 삼성공학으로 일컫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모든 분야에 다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부분들이. 그래서 경제인은 경제정장이라는 부분을 갖다가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되지 않느냐 이럴 때 그 경제정을 수행했는데 그 혜택은 보는 자와 그 혜택을 보지 않고 피해를 보는 자도 여전히 많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갖다가 아군적군 개념으로 볼 수 없잖아요. 이게 한 국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그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번에 이 재판부 권고위원 준법감시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사세 승계 안 하겠다. 이게 문호조 경영 폐기하겠다. 이게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앞으로 준법 경영을 하겠다. 맞습니다. 이야기 했잖아요. 제가 볼 때 우리 재벌들의 어떤 이 정정유착은 한 시대를 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네. 그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감옥에서 여러 가지 국정농단 이 삼성바이오로직 재판을 받고 있는 것도 이 한번 이렇게 이건희 부회장 쓰러진다 6년간 이재용 부회장도 과거의 간행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관례에서 제대로 벗어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게 다 얽매여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제가 볼 때는 삼성이 정말 국민 기업으로 그리고 삼성이 글로벌 기업 가면서 그 SK라든지 LG라든지 이 부분도 다 이 세계적인 인류 기업들이 징검다리가 돼서 다 되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순기능을 하면서 아까 말한 인재 경영 이런 것도 하면서 이 삼성의 그 어두운 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는 털어버릴 그런 시대적 요구가 이재용 그 현 부회장한테 오고 있지 않나. 물론 아까 말한 재산 선거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그 상속세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보험업법 개정에 의해서 삼성생명의 어떤 그 지분이 변화 이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 아직까지 그 국민적 정서는 그 이재용 현 부회장한테 삼성의 어떤 지휘권을 맡길 기회를 주는 그건 같아요. 그래서 국민적 기업으로 삼성이 거듭나는 그리고 지난 가를 갖다가 극복해 나가면서 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시고 나가야 된다. 또 나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은 일단 공과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건 다 좋습니다. 그런데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하여튼 삼성이 잘 돼서 우리나라 국부를 좀 더 넓혀주고 우리 애들도 취직을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우리 뭐 삼성 화이팅 한번 할까요? 예. 삼성 화이팅!